자, 이번 시간 이제 드디어 고려의 대단원 마지막 고려의 문화편입니다. 페이지는 148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편인데 문화편은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편하고 맞물려서 시험 문제에 유기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은 정치인데 선택지는 문화고, 혹은 거꾸로 지문은 문화인데 선택지는 정치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화편은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할 분량은 많고 힘들다. 게다가 이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림이 거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만 그림, 사진이 막 출제가 되니까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특징도 알아야 되고 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편은 사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자주 보시고. 자, 1번 이제 역사서인데요. 우리가 역사서를 들어갈 때 그 특징을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고려 초기, 그렇죠? 고려 초. 그래서 고려 초는 이제 조금 건국을 했으니까 조금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 그리고 지방 호족, 육두품목과 호족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주적인 역사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려라는 나라를 새로 개창을 했기 때문에 개창에 정당성을 부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적인 입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7대실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고려 중기 쪽으로 가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지?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으로 가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보수화되면서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자겸이래. 그 김부식 같은 경우가 그 합리적인 유교사관, 그렇죠? 그래서 유교사관이 팽배해지면서 어떻게 금과 사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조금 쇠퇴 가는 것,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이제 말도 못하죠. 고려 후기라고 하면 이제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집권자들이 정치를 잡았을 때, 그렇죠? 무신집권기 때는 또 역시 자주적 사관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근간, 그러니까 우리의 뼈대, 그 조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이제 이규보, 동명왕편이죠. 이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씨 무신집권기 때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고구려 계승 의식, 그리고 이제 해동고승전이라든가 해동고승, 이러면서 벌써 고승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제 승려들, 그렇죠? 그래서 삼국시대 승려의 그 전기, 이렇게 해서 이런 깨끗한 그 행동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간섭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원간섭기 때는 자주적 사관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예 그냥 고려를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존시켜야 된다. 삼국유사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고구려가 아니고 우리는 고조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역사가 깊다라는 강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왕운기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우리 그 민족의 기틀로. 그래서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상권하고 하권으로 나뉩니다. 상권은 중국사를 썼고요. 하권은 우리 역사. 그래서 여기에 당군 신화를 수록을 하면서 중국사와 우리 역사가 대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 또 특징이고. 고려 말로 가면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죠. 신진사대부는 조금 안타깝게도 조금 성리학적 유교사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사대하는 입장, 그리고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게 되고, 이런 특징을 보고 우리가 책으로 들어갑시다. 고려전기 특징, 육두품 호족이죠. 그래서 자주적 사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대실록 같은 거,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자, 우리는 실록하면 뭐만 기억하죠? 조선왕조실록. 왜 그렇죠? 고려실록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 가서 고려왕조실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소설책입니다. 그렇죠? 자,
야사를 이제 꾸민 거예요. 왕조별로. 자, 니은번 역사서 됐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가볼까요? 문벌기족 집권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4대적 유교사관이 등장을 하죠. 특히나 그 이자겸의 금과 4대 이런 내용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니은번 역사서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김부식이 삼국사기고요.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로 쓰였고요. 기전체로 쓰였어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전체 그리고 신라 계승 의식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고려 후기로 갑시다. 무신 집권기 때 무신 집권기 그리고 권문세족 집권기 때 자주적 사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민족적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무신 집권기 그 표로 보세요. 동명왕편 이규보예요. 그래서 이규보 하니까 책시 무신 정권 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최충원이 이규보를 등용을 해서 측근해 놓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동명왕이라면 동명성왕 그러면 고주몽 그러니까 고구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고조선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해동고승전 각훈인데요. 삼국시대 그 승려 30명이 전기를 수록해놨다라는 거. 자 원간섭기 때 삼국유사죠. 표로 보세요. 저자는 일연이고요. 내용은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기는 삼국사기가 맞지만 내용은 거의 삼국유사가 정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왕후기 이승유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하권, 중국사를 상권 이렇게 해놓고 대등하게 서술을 했으니 우리 역사가 중국 역사에 못지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주적 사관. 자, 그러면 이 사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료. 그래서 시험에서 이 삼국유사 제왕후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후기 가놓고 놔놓고 사진으로 놔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나왔을 때 삼국유사 한자로 써 있고 제왕후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 못 읽으면 그냥 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삼국유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삼국유사가 나오면 제왕후기 나오겠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이제 쉽게 나오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사료가 나오니까요. 이 사료도 잘 판단을 하세요. 자, 동그라미 거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제왕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 제왕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삼국유사예요. 제왕후기가 아니라고. 이건 이제 체크를 잘 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고려 말 때 특징 신진사대부 집권기 4대적 유교사관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국사기가 기전체로 편찬이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편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라는 건데 전기, 전기래. 그 본기, 기전체니까 전기. 본기 그리고 세 가지 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열전이 있어요. 그래서 본기는 왕의 업적 그리고 열전은 위인들의 업적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기편 그리고 열전편 그래서 을지문덕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촥촥 강강찬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을 이제 편찬을 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렇게 묶은 게 이제 기전체고 그리고 이제 기전체와 또 다른 편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년체는 말 그대로 연도별로 편찬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그래서 연, 월, 일 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책도 편년체에 가까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래서 대부분 편년체는 무엇이다? 실록 같은 것이 편년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삼국유사는 이 기사본말체로 되어 있는데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서술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편의 소설책을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무슨 편체로 쓰였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삼국사기가 무슨 편체로 쓰였느냐 혹은 실록이 무슨 편체로 쓰였느냐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에 역사 서술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기전체가 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본기 열전. 그래서 날개 본기 열전 세 가지 요것을 이제 설명을 써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차는 삼국사기 혹은 고려사 이렇게 이제 편찬이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편년차는 연도별 편찬으로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는 것. 고려사 전료, 동국통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기사본말체는 이제 원인과 결과인데 뭘로 되어 있다? 뭐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본말체로 되어 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유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학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런 건데요. 자, 양가로 1번에 유학의 발달이죠. 고려 전기, 전기는 이제 신라 육두품이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전기부터 유학이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자적 관료들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학자들이 활약을 했고요. 광종 때 과거제도 정비해서 유학의 발달, 성종 때 유교 정치 사상이 확고하게,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성종하면 무슨 정치? 유교 정치. 그렇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채택. 그렇죠? 이게 다 나와야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20조의 내용은 제가 정치편에 설명을 드렸죠. 유교도 중요하고 불교도 중요한데 서로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유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벌써 성종이 유교 정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고려 중기요. 고려 중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종 때 일이 터지는데요. 학자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과거도 정착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장원급제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최충헌 말고요. 최충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최충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관직에 이제 진출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의 염증을 느끼고 이제 은퇴할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직합니다. 사직을 한 다음에 집으로 낙향하는 것,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안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만드냐면 학원을 만듭니다. 학원. 사립학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9개 단과학원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구제인데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제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최초의 학원이죠. 고려시대 학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학생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리기 시작해요. 우와 몰려서 전국구의 학생들이 그냥 만원을 이룬 거죠. 그래서 9개 단과학원이 전회차 마감을 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최충이 찍어준 것이 무조건 과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충이 왜 그런 찍기를 잘하느냐? 이 최충은 지공거였거든요. 지공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충이 지공거가 아니고 최충이 지공거가 뭐냐면 시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 그리고 출제위원이 동시에 면접관으로도 활약을 하는데 그것이 지공거예요. 그런데 최충이 제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후학들, 그 후배들 있죠. 후배들이 죄다 지공거에 있었어. 그러니까 최충이 또 가리키기도 했었고 그들이 지공거기 때문에 이 최충이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가리킨 것들이 과거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이 공부하면서 야 이거 시험 나와, 체크, 자 외워 딱 했더니 바로 과거 시험에 나오죠. 과거 시험 10년시예요. 3년마다 한 번 해보는 건데 3년마다 한 번 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찍으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이 회차 마감되면 이거를 기다리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최충의 호를 따서 문헌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충의 무리도차 쓰잖아요. 최충의 제자들이죠. 문헌공도가 완전 독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문종 때요. 최충 이거 봐라.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사직하는 학자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직한 다음에 이들이 학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도, 무슨 공? 여기는 이제 문헌공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공 해서 무리들이 막 생기는데 이것을 12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12공도 중에 문헌공도도 속해 있는 거고 이 12공도는 뭐냐면 12명의 과거 합격자들이 나와가지고 학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 이게 이제 다 좋아 보이지만 뭐가 되냐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립학교, 그래서 이른바 사기융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공교육이 위축되죠. 그래서 공교육이 쫄딱 마강이 생긴 거야. 학교에 막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숙종 이후에는 안 되겠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관학
관학지능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숙종 이후에 관학지능책이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12공도가 융성을 했다고 해도 문헌공도가 이거였다라는 으뜸이죠. 자, 유학의 발달, 고려전기 동그라미 1번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고려 중기에 문종 때 활약한 최충. 그래서 최충은 해동공자라는 그 별명까지 받게 돼요.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구제학당을 세워서 학원 세운 거죠. 유학 교육이 발전됩니다. 인종 때 활약한 김부식이 또 활동을 하는데 고려 중기 보수적이고 이런 삼국사기 같은 것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무신 집권 이후에는요 무슨 공부예요? 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천민이 그냥 힘으로 막 제 앞에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 양가로 2번에 유학 교육기관. 그렇다면 이 관학지능책은 조금 이따 하고 그럼 공교육을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공교육. 자, 이거 설명 진짜 잘하죠. 제가 이거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연구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어떻게든 설명하려면 되게 헷갈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그랬더니 학원, 학교 이걸로 구분하니까 탁 나오더라고. 자, 저 이 설명은 끝장나게 하는 거예요. 자, 유학교육기관 창피해. 자, 국자감이 고려의 대학교입니다. 국자감. 그래서 국자감이 그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싹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국자감에 보면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 그래서 문과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무과 있어요? 없죠? 그리고 잡과 시험이 있어요. 잡과. 자, 그래서 문과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 있는데 국자학은 3품 이상의 자제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5품 그리고 7품 태학 사문학 각각 이렇게 입학이 가능하고 잡과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7품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것이고 그 아래는 8품 이하의 자식들은 잡과에 입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신분의 격차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잡과 다 들어가고 양반들만 귀족들만 자신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거죠. 동그라미 1번 관학의 발전. 중앙 기억번 국립대학으로 국자감이 세워졌고요. 국자감은 학부에 따라서 뭘로? 신분별로.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신분별로. 그래서 신분별 입학이 되었다라고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몇 품이냐 시험 안 나오고요. 신분별 입학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이 고려의 대학교 국자감이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중앙에는 대학교 있는데 지방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에는 향교가 있지요. 향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가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사기융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에라 그러면서 학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융성합니다. 동그라미 2번 사기융성.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해서 이 공교육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학의 융성, 고려사전류의 내용이죠. 현종 이후 최충은 후진들을 가리키는 정력을 바쳤는데 그 아래 보시면 아랫줄에 보시면 여러 개 등 9개의 서재로 나눠 교육하니 뭐예요? 구제학당이잖아요. 그렇죠? 9개 단과학원이에요. 세상에서 그들을 시중 최공의 학도, 문헌공도잖아요. 문헌공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학지능책을 보자. 숙종 때 큰일 났죠. 지금 보니까 이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국가가 망하죠. 교육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관학지능책 숙종 때 서적포라는 뭡니까? 출판소를 국영출판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출판소죠.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막 찍어내서 배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종 때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잖아. 그래서 요거를 베끼자. 그래서 국학칠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국자감, 국학을 국학칠제로 계층하고요. 그리고 양연고, 요것은 이제 장학재단이에요. 그래서 재단도 만들어요. 재단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야, 우리 여기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장학금 지원해줄게. 이렇게 되고 청년갑, 보문갑, 그리고 니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제공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하지만 안 들어오지요. 자, 인종, 여기로 가면 한 방에 되는데요. 그리고 이 최충의 문헌공도가요, 과거 합격하죠. 그럼 대부분 이 합격자들이 어디에서 공부해요? 여기에서 가르치죠. 그럼 뭐예요? 지공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이야. 최충이 얘기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자, 인종 때는 국학 칠제도 안 돼? 너무 많은가? 그래, 6개로 바꿀까? 라고 해서 경사육학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충렬왕 때 잘 보세요. 충렬왕 때 국학 이름이 문제인가? 라고 해서 충렬왕 때 이름을 바꾸지요. 뭐라고? 드디어 나오는 성균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왕 때 안 되겠다. 우리는 학교잖아. 학문의 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균관이라고 하면 조선의 국립대학교로서 최고 대학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학문의 장을 열었다라는 게 고려 말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요것만 해가지고 이걸 싹 다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왕이 얘기합니다. 그림이 나와요. 왕자에 앉아있고 여기에 신하가 신하 이렇게 숙여야지. 숙인 것 같죠? 왕이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시오. 누굽니까? 인종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섞어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러면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종 때 이 경사육학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종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예종 나오고 그래서 이 둘을 섞어놓고 푸는 것 이런 것들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체크 잘하세요. 그래서 예종과 인종 이때 관학진흥책을 중점적으로 외우자. 근데 외울 건 뭐 서적포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 요거고 그래서 외우기 쉽다라는 거죠. 저만 쉽다라는.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는데 자 양가로 그 위에 충렬왕 때 뭐 하나 빠졌냐면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칙하고 문묘를 건립하고 서막전을 설치하는데 서막전도 장학재단이에요. 장학금 똑같아요. 자 성리학의 전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자 이때 충렬왕 때요 안향이라는 사람이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성리학을 가져옵니다. 성리학을 유입시키는 것이 안양이에요. 그래서 한때 시험에 안양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안양의 영정 그 사진, 그림이죠. 그림을 나타내놓고 안양에 대한 설명을 쫙 써놓고 다음 보기에 인물이 했던 일. 그래서 성리학을 소개했다라는 것. 요거 이제 체크. 자 소개하고요. 백이정이 이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재현이 심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충선왕 때 우리가 정치편에서 제가 잠깐 공부를 언급을 했었는데 충선왕 때 그 원나라의 수도에 충선왕이 만권당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문의 장 일종의 연구기관이 있죠. 뭐 도서관, 학교 비슷한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나라의 유학자들 있죠. 원나라의 유학자들 여기에서 초빙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의 유학자들 그렇죠. 초빙해가지고 여기에서 공부를 막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여기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심화를 시켰으니 충선왕 때 만권당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안양의 제자인 이재현입니다. 이재현이 여기에서 그 만권당에서 열심히 해서 이 성리학을 심화시켰고요. 그리고 이 이재현은 또 제자 이색을 배출합니다. 이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몽주와 그리고 정도전을 배출하게 되지요. 자, 이 정몽주는 동방이학의 조라고 칭송받았는데 동방, 우리나라 그렇죠? 이학, 성리학의 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동쪽에 있는 성리학의 할아버지 정몽주 이렇게 추앙받았던 인물이 정몽주였다. 자, 동그라미 3번 영향 주장에 됐고요. 니은번 역할 뭡니까? 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누굴 비판하기 시작해요? 없어졌네요. 권문세족을 비판하죠. 그렇죠? 이 썩어 빠진 부패 권력들아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당시에 고려 말의 그 성리학입니다. 자,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또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고려는 무슨 국가예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 역사서 잘 나와요. 자, 이제 불교 갑니다. 불교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불교 편에서 판서로 미리 보기를 보세요. 판서로 미리 보기.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건국 직후에 우리가 이제 그 육두품과 호족들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두품과 호족이니까 어떤 걸 믿었죠? 선종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선종을 믿었는데 자, 이들이 그럼 교종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국을 했는데 건국 직후 이후에 이들이 보수화되죠. 뭘로? 문벌귀족으로 보수화가 돼요. 문벌귀족으로 보수화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선종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교종으로 갑니다. 왜?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종불교 같은 이거만한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종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분명히 신라 말에 선종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고려로 가면 고려 초에 선종이 융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종이 융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좀 보수화되면서 교종으로 갈아타면서 고려 전기에는 교종이 발전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종에 대해서는 법상종 그리고 화엄종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리게 돼요. 또 그래서 법상종 같은 화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불교 그리고 법상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불교인데요. 이들끼리 갈리게 되면서 이들끼리 또 견제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죠? 왕권이 강화되면 또 귀족 신권은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왕권 권력을 조금씩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되면서 왕은 왕대로 신하들은 신하대로 이렇게 갈리면서 파벌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이런 찰나에 등장하는 것이 대각 의천입니다. 그렇죠? 자, 의천이 등장을 하는데 의천은 이제 그 정치편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누굽니까? 문종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는 이제 그 세자 잘하면 이제 왕도 올라갈 수 있는 왕자였는데 의천이 출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의천이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왕이 출가를 했다. 그러면 정치적인 왕은 될 수 없어도 종교적인 왕은 될 수 있죠. 교황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천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불교, 부처님의 뜻은 하나인데 이들이 뭐 선종, 교종, 선종도 크겠지요. 선종도 큰데 교종은 더 커요. 이 교종 더 큰데 이 교종이 쪼개졌어.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의천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 교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교종을 통합하려고 해요. 일단 교종. 니들부터 잘못해서 일단 교종을 통합해서 교종을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이제 선종. 니들은 또 뭐야? 부처님이 똑같은데 부처님의 뜻은 하나인데 니들이 왜 싸우고 있어? 이런 형태로. 그래서 교종 먼저 통합하고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의천입니다. 그래서 의천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관겸수라고 합니다. 교관겸수, 다시 얘기해서 교자가 앞에 있죠. 교종이잖아요. 그래서 교종 먼저,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의천의 활동 교관겸수입니다. 자, 그리고 의천은 흥왕사라는 절의 주지로 있으면서 이러한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교종도 통합되고 정리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의천은 또 천태종을 창시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절, 국청사를 만들어서요. 국청사에서 또 천태종을 만들자라고 해서 천태종을 또 창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흥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속장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장경, 이것을 교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교장,
그래서 그 대장경을 속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속장경이거든요. 초조대장경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속장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속장경은 일본식 표현이고 원래는 교장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속장경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니 이것도 이제 조금 순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죠. 자, 이 교장을 만들었는데 의천은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글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교리를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속장경인데 송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거란 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그 교리들을 다 수집해요. 이 교리들을 수집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것과 공통된 점을 묶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편찬한 것이 속장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의천이 거의 통합까지 가죠. 왜요? 의천이 하자고 그러면 다 해야죠. 왕자가 와가지고 교황이 오셨는데, 그쵸? 다 하자라고 하다가 결국에 통합 직전까지 갔는데 통합을 못해요. 그리고 의천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천이 죽은 다음에 의천 사후에 다시 한번 쪼개져 버려요. 뭐야? 갑자기 이제 가만있어. 왜 흡수되지? 내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들하고 우리하고 틀린데 어떻게 묶일 수가 있어? 그럼 다시 막 깨져버려요. 그때 이제 막 깨지는데 이때 사후에 깨지면서 완전 갈등이 심해지고 게다가 뭐가 터지면 무신정변이 터져요. 무신정변이 터지니까 이건 또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무신정권은 교종을 믿겠습니까? 선종을 믿겠습니까? 선종을 믿어야지. 그렇죠? 왜요? 선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종을 믿으면요. 이 무신들은 뭘로? 힘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명분이 없는데 찬탈한 거죠. 권력을 뺏은 거잖아요. 근데 교종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처님이 주신 힘을 뺏어가지고 찬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선종이 무진장 커지는데 선종이 커지면서 무신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맨날 부처님한테 빌어요. 스님, 저 사람 죽였는데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용서해드려야죠. 부처님은 다 그냥 공평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절에 뭐가 또 필요하고 그런데 좀 그래요? 그럼 막 갖다 주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불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면서 불교가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원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융성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막 술 마시고 여자 탐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엉망진창 되죠. 그러면 이런 판에서 스님들이 다 그러면 뭐 일종의 속된 표현으로 땡중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의식 있는 승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호되게 비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불교냐? 어떻게 국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부처님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부처님의 뜻을 가리켜야 될 니들이 다 뭐예요? 그 타락한 스님들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다 안 된다. 니들이 부처님한테 나중에 혼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도 망할 것이다. 왜요? 국교니까요. 국교가 망하면 종교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깨끗한 불교로 다시 일어나자. 이른바 결사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불교 결사운동은 다시 얘기해서 불교의 개혁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승려들이 등장을 해서 원래 스님 그 부처님 그러니까 스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진울인데 진울이 먼저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는 수선사에서 자 모두 나를 필두로 해서 모이자라고 해서 이름하여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는 이제 당연히 선종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교종을 통합하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종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으니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자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선교의 일치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선자 먼저 나왔잖아요. 이쪽은 교자가 먼저 나와요. 교종 통합 한 다음에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들어라. 요것을 공부해야 된다. 자 정해쌍수 그리고 도노점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어려우니까요.
정예쌍수라고 하는 것은 교리도 중요시해야 되고 참선도 중요시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도노점수는 뭐냐면 석가를 봐라. 모든 사람들은 부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노점수입니다. 그렇죠? 자, 요것이 이제 정예쌍수 도노점수고, 그리고 진울이 제일 이 수선사 결사를 하면서 제일 그 근본적으로 외쳤던 게 뭡니까? 승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는 어떤 거냐? 독경, 교리를 읽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좌선, 참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예불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노동도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승려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무로 와서 무로 가야 되는 것이 승려인데, 니들이 승려가 될 거면 그럼 다시 속세력 환속을 해라.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 조계종의 진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요새예요. 요새. 자, 요새는 또 그 진울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개혁운동을 진행하다가 조금 뜻이 조금 틀려서 나와서 개혁운동을 따로 하게 되는데, 이른바 백년사에서 하게 된다라는 백년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립한다는 표현을 써요. 대립이 아니고, 대립은 갈등이죠. VS고 한번 붙어 이거고, 양립은 서로 이제 쪼개져서 뜻은 같이 하는 뜻, 이렇게 가는 거죠. 대립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양립하게 되는 건데, 요새는 그 백명사 결사, 그리고 주장했던 것이 법화신앙입니다. 법화신앙. 자, 법화신앙은 뭐냐면 아주 그 근본적인 거예요. 모든 잘못. 자, 이 분필이 부러졌다. 왜 부러졌냐? 나 때문이다 라는 거죠.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그 자신이 그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쌓아가면서 덕을 쌓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참회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법화신앙이에요. 요새. 자, 해심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또 해심대사는 또 진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해심대사는 지금 보면 수선서 결사가 있고 백년결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사운동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이른바 결사운동이라고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결사운동입니다. 그래서 결사운동 모든 불교의 개혁을 통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불일치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불일치설. 자, 여기에서 보면 일치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유교는 뭡니까? 이때 정도 되면 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리학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고려가 망하려고 하는 건 이 불교 때문이다. 불교 탓으로 막 돌려버리니까 아니다. 그러지 마라. 유교와 불교는 하나니까 니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게 똑같다. 단지 부패한 권력들, 부패한 일부 승려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불교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유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하지만 성리학을 포용하는, 다시 얘기해서 고려 말로 후기로 가면 갈수록,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성리학이 등장을 하고, 이 성리학을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해심의 결사운동, 유불일치설이다라는 것이죠. 자, 책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양가로 1번에 고려정계 불교, 그래서 기억번 태조. 태조는 구뇨 10조를 통해서 불교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광종, 승과를 실시했고요. 승려를 뽑는 과거 시험이죠. 그리고 국사, 왕사, 해거, 그리고 탐문 등을 국사, 왕사로 이 추대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었고, 사원의 토지, 승려는 면역, 이런 혜택들을 막 지급을 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고려정기의 교종과 선종인데, 교종, 화엄종, 법상종 계속 싸우고 있었고, 거기에 또 선종도 가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자. 양가로 2번에 의천의 불교 통합 운동이 있죠. 그래서
천태종은 국청사를 만들었죠. 자, 화엄종 중심의 교종통합 어디에서 했어요? 흥왕사에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국청사를 만들었으니 교종통합은 흥왕사, 선종통합은 또 천태종 국청사인데 뭐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흥왕사, 교광겸수, 교종통합, 자, 국청사, 선태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교광겸수, 교종 중심에서 선종통합을 노력했고요. 이론의 연마 뭐예요? 교종, 교자잖아요, 그렇죠? 실천, 그래서 선종에 대한 관, 그래서 교관 겸수 모두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료도 많이 나와요. 대각국사문집, 교천,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다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 동그라미 3번 교장이죠. 속대전. 그래서 속대전이에요. 속장경, 죄송해요. 대장경의 보완을 위해서 송리호 일본의 주석서를 모아서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름 뭐예요? 교장이잖아요. 그래서 교장도감을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만들고 그 건물 안에서 속장경을 만들었다. 자, 한 개 의천의 사후 교단이 다시 분열을 내고요. 이제 타락하게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진을 수선사 결사지요. 어디서? 수선사 결사지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독경하고요. 예불하고 그리고 수행해야 되고 노동에도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예쌍수 도노점수지요. 그래서 정예쌍수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자는 이론. 그리고 도노점수는 단번에 깨닫고 내가 부처임을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사료에 보면 진울의 정의 결사문이 나오니까요. 꼭 좀 기억하세요. 이 사료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명리를 버리고 이런 표현. 살림의 운동하며 같은 모임을 갖지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정의쌍수지요. 예불하고 경전을 읽고 독경이지요. 힘들여 일하는 것 노동이지요.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다. 자, 요새는 백년결사를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만덕사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제창을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법화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강요한다라는 거 법화신앙. 자, 해심대사죠. 진울의 제자고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뭐예요? 유불 일치설이죠. 그래서 그 아랫줄에 있어요.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해심대사다. 자, 원간섭기후 다 깨집니다. 또 다 깨지고 타락하고. 자, 2번 도교와 풍수지리설인데요. 양거리 1번에 도교,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는데 행사, 초제를 거행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초제. 팔관에도 진행을 하고요. 양가로 2번에 풍수지리설의 변화, 동그라미 1번 서경길지, 평양을 길지하는데 평양이 좋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망가져요. 왜? 묘청이 서경촌동도 실패하면서 완전히 이제 퇴조하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남경길지선인데 남경은 어디냐면 한양입니다. 그래서 한양이 좋다라는 한양 명당설이 이 이후에 대두되게 된다라는 거고. 자,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대장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초조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초판. 자,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간행합니다. 거란 침입, 현종 때 초조대장경. 자, 속장경은 방금 공부했죠. 교장, 의천이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송, 고려, 요 일본의 주석서를 다 모아가지고 조판을 한 거죠. 몽골 때 소실됩니다. 그래놓고 제조대장경 동그라미 3번 있죠.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꼭 좀 기억하셔야죠. 팔만대장경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조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팔만대장경.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자료. 맨 끝에 보시면 수기총통, 그러니까 수기라는 수기법사, 이름이 수기 스님이 총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조판하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금속 인쇄술인데요.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정고급 예문인데 이 1, 2, 3, 4년에 우리가 금속으로 방금 봤던 건 목판이고 이제 금속으로 찍어냈는데 이것이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에만 남아 있어요. 동국 2, 3국집 이기후보가 편찬한 그 동국 2, 3국집에 이때 1234년에 우리가 금속으로 이걸 만들었다라는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직지심체 요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최초의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에요. 이것이 직지심체 유절.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직지심체 유절이죠. 연도는 필요하지 않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간행, 청주 흥덕사 외우셔야 되고요. 백운 경안. 법명이 이제 경안이고 백운 화상 스님이 총괄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수기법사 있죠. 뭐예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백운 경안 스님이 조판했다.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지심체 유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경안에 의해서 간행되었고 그 고려 말 우왕 때 그 활자로 인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19세기 말에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라는 놈이 와요. 이것을 가지고 밀 유춘을 해요. 그냥 갖고 가버렸다고. 가서 그 골동품 수집상한테 팔아요. 지네 집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국고 환수 해가지고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거니까 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콧방귀 당기죠. 자, 2번 기타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또 양괄호 1번에 기술교육, 동그라미 1번 국자감이에요. 대학교죠. 동그라미 2번 의학인데 태의감에서 교육을 했고요. 아유, 분필가루. 자,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자, 향약 구금빵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향약 구금빵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국산 약재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양가로 2번 이쪽으로 좀 가야겠다. 자, 천문과 역법인데요. 천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천문은 사천대 처운관, 사천대 처운관이 있는데 처운관에서 우리가 하늘을 관측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신라는 첨성대였죠. 고려는 사천대. 자, 동그라미 2번 역법서인데요. 당나라의 달력을 썼었어요. 그런데 충선왕 때 또 원나라로 바뀌면서 원나라의 수시력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양거릇 3번에 기타에서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이함이 원나라의 농법서 농상집요예요. 농상집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농상집요를 갖추고 와서 소개했고요. 공민왕 때 목화씨를 유입했고 그 목화재배를 이제 시작하기 됐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최무선의 건의로 어떤 거 화통도감을 설치했죠. 그래서 화포를 만들어 가지고 배 실어 가지고 어디 진포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고려 후기에 이 암이 송설치에 뛰어났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이령의 예성강도. 예성강은 어디입니까? 병난도가 있었던 예성강 하류. 요거 기억. 예성강의 그림인데 현존하지 않아요. 국민왕의 천산대렵도. 국민왕이 그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산대렵도 그림 있죠. 그리고 해여의 양류 관음도 이런 것들 불화도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조형미술인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건축입니다. 건축.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중심. 보통 궁궐과 사원으로 절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자,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이 장치를 가지고 공포라고 하거든요. 이 공포가 기둥 위에 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주심포 양식. 그래서 그 기둥이 배흘림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심포 양식인데요. 기억번 형태.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지탱하는 장치인 공포가 어디에?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보면 대개 기둥이 굵고 배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다. 어디 건물이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다포 양식인데 이 양식이요. 보세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붕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건물이 커지기 때문에 공포 하나 가지고는 지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붕이 다포가 공포가 엄청 많은
다포 양식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이건 단적으로 뭘 보여줘요? 불교가 타락했다는 의미죠. 불교에서 돈 맛을 알았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건물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요 중간에는 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문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걔들은 뭐 어떤 거 하면 다 크게 짓는 것이 원나라 양식이에요. 요것이 이제 본 떠가지고 우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포가 공포가 많다 다포 양식입니다. 자, 기억번 형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포가 기둥 사이사이에 짜여져 있는 다포식으로 발전되게 되고 니은번의 대표적 건물 보시면 성불사 응진전이 나오죠. 그래서 다포 양식은 우리 시험에 응진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나머지 건 다 주신 본데 뭘로 나오냐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자, 그 아래에 사진 나오죠.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운전 보면 기둥 위에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기둥 위에만 있느냐, 여기 보면 그 응진전 보면 다 공포가 엄청나게 많죠. 이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후기 보통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자, 석탑을 볼게요. 양가로 2번이 석탑인데 자, 동그라미 1번 특징,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시켰는데 보세요. 감은 갈수록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3층 탑이 보통 신라 탑이었으면 이제부터 5층 탑으로 가고요. 이제 고려는 5층 탑이 보편화돼요.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영향? 원나라 영향. 그러면서 이제 사원도 커지면서 후기로 가면서 각도가 여러 각이고요. 그리고 층수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이라고 하는 거, 옥계석 있죠? 옥계석이 각이 많아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유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래로 보세요. 고려 석탑의 변화 자료. 고려 전기 기단이 보편화되고 대부분 5층 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불일사 5층 석탑 나오죠. 옥계석 5개지요. 자, 무량사 5층 석탑 역시 5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위에 자료 고려 중기로 가면 송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월정사 몇 개? 8각 9층 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옥계석 8개, 층수는 9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오대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오대산이 있거든요. 2018년 평창 올림픽, 그렇죠? 그래서 이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팔각구층탑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예전에 그 평창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을 때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이거보다 더 가면 원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탑이 나오는데 그것이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요것은 그 아래 보시면 경천사시 10층 석탑 있죠. 10개로 되어 있는데 경천사시 10층 석탑은 이 역사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날개에 보시면 고려 때 석탑으로 건립이 되죠. 1907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본 애들이 이걸 가지고 떠가요.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이상한 데다 박아놓습니다. 그다 1918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이거 우리 건데 얘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18년에 그 반환은 받아요. 반환은 받았다가 1959년에 복원을 시켰는데 이걸 어디다가 시켰냐면 경복궁에다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고려와 조선의 조화예요? 뭐 말도 안 되잖아. 게다가 경복궁에다가 경복궁 저 뒤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요 뒷배경에 경복궁이 나타나가지고 이 석탑이 있으면 이것도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새똥 맞고 막 그래서 부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박물관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가보면 문 딱 열렸을 때 맨 끝에 큰 탑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자, 2번 승탑과 불탑인데요. 양가로 1번에 승탑, 동그라미 2번에 유적, 여주 고달사지 승탑,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진 자료가 나와 있죠. 그 아래 사진 자료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에 원주 법천사 직원국사 현묘탑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양가로 2번에 이제 불상입니다. 불상도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특징이죠. 대형 철불이 다수 조성이 되고요. 대체로 조형미는 부족한 게 흠인데 자, 동그라미 2번 유적. 광주 충국리 철불인데요. 날개를 보세요. 이 대형 철불인데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이게 행정구역 바뀌면서요.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석과 열의 좌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그런 건 안 나오고 고려시대 철불이 유행했다라고 할 때 이 대형 철불 광주 옛 지명으로 보자면 광주 충국리 철불이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죠. 딱 보니까 희한해요. 조형미가 쇠퇴하는 것이 고려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나지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있어요? 부석사에 있어요.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까도 보셨죠? 저기 주심포 양식.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고려 건축물 안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으니 당연히 부석사 신라 거잖아. 그래서 신라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신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뻐요. 그리고 이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살 이거 논산에 있어요. 논산 지명도 아셔야 돼요. 논산에 있고요. 안동에 있는 이천동 석불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파주 용미리 마이불 입상인데 이건 뭐예요? 절벽에다가 머리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가분수죠. 너무 심하게 그랬나? 가분수예요. 석조 뭡니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런 대형 불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미륵신앙의 영향이죠. 미륵부처인데요. 아니 미래 부처님 오셔가지고 지금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 부처가 오면 이게 믿음이 가겠어요? 크게 그리는 거죠. 크게 그리고 막 길목에다 조성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조형미는 좀 뛰어나지만 떨어지지만 뭡니까 대형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고려의 불상이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역적 특색, 지형미, 지방미, 그리고 뭐 향토미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선종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청자 보시면 양가로 1번 됐고 양가로 2번에 자기공예 그래서 순수천자 11세기에 순수청자가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감청자, 우리만의 독특한 상감기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상감청자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이때 원나라 애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원나라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고려의 어떤 거 자주성이 쇠퇴하잖아요. 자주성이 쇠퇴하다 보니까 우리 고려 사람 안 할래 뭐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존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서 상감청자가 퇴보하게 되고요. 대신 원나라에서 북방 가마기법 가마가 뭐죠? 이렇게 요런 데다가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어 놓고 불 구워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쵸? 이런 가마 기법이 등장을 하면서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고려청자가 그렇게 변화하고요. 그리고 양괄호 3번 기타의 금속공예 은입사 기술인데 자, 이 그 토기를 이렇게 만들고요. 흙으로 구워서 여기에 흠집을 내요. 그리고 은을 입힙니다. 그리고 닦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해. 그러면 뭐예요? 토기에 은색이 들어가 있죠. 은입사. 그러니까 은입사는 이제 실사자. 그래서 얇은 실처럼 돼 있는 은을 입혔다라는 은입사 기술이에요. 이것도 고려의 기법입니다. 이번 시간 엄청 길었는데요. 고생 엄청 하셨고요. 우리 정리 잘하세요. 그래서 고려가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가 쉬었다가 조선으로 들어갈게요.